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현대 독일 철학자죠.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허구의 철학 달체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허구나 허구 이런 말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소설 속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법조항, 심지어 우리가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은 내 프로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처럼 실제 하는 걸까요? 가브리엘은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들거든요. 그렇죠. 그 경계가 어디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가 이 허구와 실제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신이나 사회, 또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의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이거예요. 가브리엘이 말하는 허구. 이게 대체 뭘까요? 보통 생각하는 꾸며낸 이야기, 그거 이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허구하면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걸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가브리엘은 이걸 훨씬 넓게 봐요. 훨씬 넓게요? 어느 정도로요? 그에게 허구는요. 우리가 눈앞에서 직접 감각하는 것, 그 너머의 상황에 대한 묘사예요. 아, 감각 너머의 상황에 대한 묘사. 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진 그 장면 이상의 것들? 예를 들면 법률 조항 같은 거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자로 쓰여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과학 이론이라든지 심지어 어제 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허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법이나 과학 이론까지 허구라니. 이건 좀 놀라운데요? 그럼 소설 속 인물이랑 법조항이 같은 종류의 허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가브리엘이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바로 해석적 대상과 메타 해석적 대상이에요. 해석적 대상, 메타 해석적 대상.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우리가 그레첸이라는 인물을 상상한다고 해보죠. 네.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레첸의 이미지는 해석적 대상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상상하는 모습이. 아, 그쵸. 제가 상상하는 그레첸이랑 다른 사람이 상상하는 건 다르겠죠. 네. 그런데 그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바탕이 있잖아요. 바로 파우스트라는 텍스트 자체, 그 글자들이요. 네, 책에 쓰인 글자들이요? 그건 메타 해석적 대상입니다. 이걸 악보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악보요? 네. 악보 자체는 정해져 있죠. 이건 메타 해석적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건 연주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있죠. 아, 네네. 그 연주가 바로 해석적 대상인 거죠. 이 악보, 즉 메타 해석적 대상이 해석의 놀이공간, 스필라움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연주할 수는 없게 어떤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악보와 연주 비유가 이해를 확 돕네요. 그럼 그 그레첸이라는 해석적 대상, 그러니까 허구적 인물은요,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레첸은 파우스트에 등장한다,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도요. 네, 바로 그 지점. 그 통념에 가브리엘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그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는 의미장 존재론 온토로지 데 신펠더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의미장 존재론? 네,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특정한 의미장, 그러니까 어떤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 네, 그레첸은 파우스트라는 문학작품의 의미장 안에서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작품 안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독일 연방 대통령은 독일 기본법이라는 법적 의미장 안에서 존재하고요. 또 페르미언 같은 소립자는 물리학이라는 과학적 의미장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존재 여부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의미장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이 우주 공간에 없다고 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거죠. 그레첸이 이 물리적 우주라는 의미장에는 없어요. 하지만 파우스라는 의미장에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든 절대적으로 모든 맥락에서 다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란 생각인 거죠. 이건 마치 절대적인 무, 그러니까 완벽한 없음이란 개념 자체를 비판했던 철학자 베르그송의 생각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모든 존재는 특정 의미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상당히 물리적인 기준에 갇혀 있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관점은 요즘 세상을 좀 지배하는 생각들, 특히 모든 걸 과학, 뇌과학 같은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과는 좀 부딪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브리엘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현대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세계관, 특히 모든 것을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자연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연주의 비판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국 뇌의 어떤 화학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이걸 신경중심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아, 신경중심주의. 나는 뇌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가브리엘은 바로 그런 생각이 나는 곧 나의 뇌다라는 잘못된 등식을 만들고 인간의 복잡한 정신활동이나 어떤 사회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게 만드는 허위의식이라고까지 비판해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거죠. 허위의식이다. 나는 뇌가 아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도 모르게 뇌과학 기사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워낙 그런 담론이 많으니까요. 그럼 의식이 그냥 뇌 활동의 결과일 뿐이다. 심지어 의식 자체가 환상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나요? 그 환상주의 역시 가브리엘은 비판합니다. 만약에요, 의식이 그냥 환상이라면 그 환상을 경험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 환상을 보는 주체는 뭐냐?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환상을 인지하는 무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환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미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려는 시도, 이것도 비판한다고요? 네, 우리가 가끔 스스로를 우주 속의 작은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관점 있잖아요. 네, 있죠.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가브리엘은 이걸 우주로의 망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관점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요. 상상력이요? 네. 우리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야만 그런 관점이 가능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실제로 나가서 본 게 아니니까. 네. 결국 우리의 출발점은 그런 추상적인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구체적인 여기 있음, 히얼사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지식 체계를 사용하든 그 뿌리는 결국 우리의 이 현실 경험에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군요. 자연주의 비판을 넘어서서 그럼 가브리엘에게 정신이나 사회는 어떤 실제성을 갖는다고 보는 걸까요? 뇌 활동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다면요. 정신은 그 자체로 환원 불가능한 실제라고 봅니다. 환원 불가능한 실제?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요. 그게 단순히 눈에 맺힌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라고 봐요.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요? 네. 예를 들어 여기 커피잔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잔의 일부분만 보게 되잖아요. 한 각도에서. 그렇죠. 하지만 그 보는 행위 자체가 실제 커피잔과의 어떤 만남, 접촉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의 표상,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지각 자체가 실제와의 직접적인 연결 통로라는 거죠. 후설 현상학의 일부 전제를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럼 사회는 어떤가요? 사회적 사실들, 이건 보통 사회적 합의나 권력관계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브리엘은 사회적 사실 역시 객관적인 실제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건 이렇다고 믿자 이렇게 합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만은 아니다. 네, 예를 들어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를 때 그 규칙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규칙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증거다.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처럼 모든 게 그냥 합의나 권력으로만 결정된다는 견해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그 객관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규칙이나 사회적 사실의 객관성이요. 여기서 이제 타인들, 안더레과 의견 불일치, 디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타인과 의견 분리지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규범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견 충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때 그 낯섦과 의견 불일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 탐구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게 논의를 좀 재해석하면서 이런 끊임없는 수정과 조정을 통해 객관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봅니다. 혼자서는 객관성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회의 불투명성, intransparency라는 개념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뭘 믿는지 100%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 역시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서로가 뭘 아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라든지 전문가 같은 일종의 허구적 장치에 의존해서 사회를 조율하고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허구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감시 사회처럼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사회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시스템이든 그 자체의 맹점, 그러니까 불투명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허구, 실제, 정신, 사회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특히 소셜미디어 얘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네, 가브리엘은 소셜 네트워크가 그냥 중립적인 플랫폼,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경고해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네, 우리가 거기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막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활동들, 이걸 가상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플랫폼은 바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착취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 노동.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노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마구 허물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사생활 노출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럼 소셜미디어 상의 나,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건 어떻게 보나요? 그냥 꾸며낸 모습, 허구 아닌가요? 가브리엘은 그 아바타가 단순히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 측면이라고 분석해요. 우리 자신의 한 측면. 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그런 것들이 다 합성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의 자기 이해나 현실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상적인 것, 다스 비르투엘레라고 봅니다. 가상적인 것. 네, 플랫폼은 좋아요 수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결국 우리의 자화상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내놓는 행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내 모습 자체가 플랫폼에 의해 조종당할 수도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나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데이터는 객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가브리엘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요. 신하다. 네.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 수집 과정에서부터 특정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결과물일 수밖에 없고요. 알고리즘은 그걸 설계한 사람의 편향, 즉 선입견을 담고 그걸 또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AI 윤리 같은 문제를 기술 개발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라틴어 구절인데 누가 이익을 보는가, 쿠이 보노,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기술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즘 탈사실 시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많이 쓰이죠. 가짜 뉴스가 판치고 진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가브리엘은 이 진단 자체를 비판한다고요. 네,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탈사실 시대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허구라고 봐요. 그 진단이 허구다. 네, 그리고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나 정신의 역할을 무시하려는 잘못된 자연주의와 연결된 반정신, 언가이스트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해요. 반정신.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진단 자체가 오히려 실제와 허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신의 공론장,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공간을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탈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허구와 실제를 더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 정신의 역할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철학을 통해서 허구와 실제, 또 정신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그렇죠.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라는 말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까지 여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브리엘의 철학은 단순히 무엇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넘어서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네, 그의 그 의미장 존재론이라는 건 소설 속 인물이나 법, 과학이론,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각자의 맥락, 즉 의미장 안에서는 나름의 실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각자 영역에서 실제한다. 그리고 이게 저는 중요한 책임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한 물질이나 데이터로 환원하려는 유혹이 굉장히 강한 시대잖아요, 요즘이. 맞아요. 명쾌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런 시대에 허구나 정신, 사회적 규범 같은 것들의 실제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단순히 없는 거다 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렇죠. 허구를 그냥 없는 것, 가짜 이렇게 치부하는 대신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세상을 좀 더 풍부하고 또 책임감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존재한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존재론적인 선택이 곧바로 윤리적인 선택과 직결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각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재론적 선택이 윤리적 선택과 연결된다. 곱씹어 볼 만한 말이네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지적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